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재정학을 담당하게 된 소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박수 또 치려고 했어. 네.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지금 재정학에 대한 OT를 조금 할게요.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고 해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약간 어린 시절에 했던 공부 방식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네, 버리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면 저는 이제 객관식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주관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객관식에 맞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억이 들어가는 건 제가 다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경제학과 재정학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면 항상 어떠냐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문과 출신은 계산을 못하고 이과 출신은 글을 못 읽는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제학에 관련한 과를 조금이라도 다녔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들어봤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수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정학은 설명은 제가 약간 그래프도 그리고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수학이 아니고 개념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는데, 먼저 결과치, 통계치를 하나 봅시다. 자, 뭐냐면 지금 2024년에 몇 명이 봤냐면 4,000명은 그냥 응시대를 내주셨고 이제 18,000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000명에서 13,000명이고요. 13,000명에서 1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응시자의 수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합격률을 보니까 17%죠. 그 다음에 15%죠. 37%였어요. 1차가. 그러니까 지금 합격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보니까 평균 점수를 보세요. 자, 눈에 띄는 두 명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1차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커리큘럼을 한 번만 밟아주시면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시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꽈락률을 보시면 지금 가장 낮아요. 재정학이. 얘는 빼고 너무 쬐끔 받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시험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경제학이나 재정학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 과목이다. 누구나 다 정확히 공부하고 가면 꽈락을 맞는 과목은 아니고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표는 1교시 끝나고 도망가면 안 돼요. 1교시 끝나고 도망갔잖아. 항상 도망가. 막 도망가. 100명씩 도망가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꽈락률이 제일 낮은 재정학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된다 그랬더니 호성이가 안 해도 된다 그랬어. 난 안 해도 된다 한 적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커리큘럼을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정학과 세무사 객관식 재정학이 있어요. 자, 여기 경제학과 손드세요. 경제학과 나왔다. 한 명 있어, 한 명. 근데 저 친구는 이제 네덜란드 유학파라서 네,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재정학이 학교에서 배우는 재정학이 있고 세무사 객관식 재정학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재정학은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재정학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재정학을 배우려면 경제학 원론하고 미시경제학이 베이스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면 더럽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세무사 객관식 경제학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따가도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세무사 재정학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1교시와 2교시입니다. 그 처음에 8시간이 조금 어려워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베이스가 있는 바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가르쳐 주는 시간인데 다행히도 거기에 문제가 몇 개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논리를 측정하는 게 세무사 재정학이 아닌 학문의 재정학의 영역이라면 여기는 그냥 답을 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세무사가 되는데 재정학을 왜 배워야 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맞아요. 맞아. 실무에는 의미가 없지. 그런데 세무사 재정학을 하는데, 세무사를 하는데 재정학적 상식이 없다? 이건 조금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소양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소양을 묻겠다. 그럼 소양을 묻는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신박한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좀 알만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을 내가 거침없이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재정학을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회계사 경제학을 제가 하고 있으니 그때는 다 가르쳐 주니까 마음 편해요. 다 가르쳐 줘야 되니. 근데 여기는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왜 다 안 가르쳐 주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세법 회계해야 돼요. 재정학은 어느 정도 적정 점수를 맞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꽈락이 결정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건 응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뭘 한다? 논리적인 주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답을 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인문이 있어요. 인문. 그래서 인문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용어, 그 다음에 산수, 수학도 아니야. 산수. 이거 또 미분 적분에 목매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아주 간단한 건 있어요. 근데 우리 회계사 경제학까지 모든 포함한 경제학에서 우리 경제학의 미분은 암산 가능한 거 나옵니다. 암산 가능한 거.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 안 나오는데 자기가 너무 불안하면 요거를 듣는 걸 권장드려요. 용어.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용어, 경제학에서는 그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가 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조금 보시려면 요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수업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왔죠. 그래서 얘는 1회차에 듣는 게 있고 2회차에 듣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좀 쉬었다가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어땠냐면 내가 요만큼을 배워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요. 네, 바로 풀려요. 근데 성인들의 공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회차 때는 그냥 뭘 파악하냐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흐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용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1회차 때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아,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따가 수강후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진행을 하시고 2회차 때 들으시면 요때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2회 독으로 앉아있는 분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앉아있냐면 알거든. 독학보다 이게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걸 알아요. 독학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강의를 통해서 요거 2번 딱 돌리는데 여기서 또 이제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문제가 바로 안 풀립니다. 아니 그럼 이걸 왜 해? 이거 객관식을 해야죠.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에는 요 답이, 이 문제 유형에는 요 답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요. 특히 객관식 5개 중에서 내가 적어도 3개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1번 뭘까? 이러면 안 돼.
경제학 시험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객관식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시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두고 내가 고민을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지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 문제풀이를 하는데 요때쯤 되면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기를 쉬어버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쯤 됐을 때 이제 오만한 마음을 이제 다 잡고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된다? 세정학으로 저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면 알겠지만 여기 지나가는 1차 합격생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인상을 찌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지나갔거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요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지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입니다. 얘. 일회독을 버티는 자 왕관을 얻으리. 잘 버티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제 제 책으로 하고요. 이제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45분에서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휴식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1시간 반씩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눈빛이 저기 멀리 가 있더라고. 그래서 4, 50분씩 하고 이제 10분씩 휴식을 줄 거고 딱 10분만 줄 거니까 더 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68강 플러스 알파인데 저는 보강을 잘 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내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눈빛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난도를 조정합니다. 제가 너무 쉬워한다 그럼 올리고 너무 어려워한다 그럼 내리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해놓은 것 뿐이고요. 거의 보강 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느낌이 어때요? 자, 우와, 첫째 시간 어렵다며. 2개. 근데 게다가 고난이도야. 버려도 돼. 100점 맞는 시험 아니에요? 100점 맞으려면 세법 회계를 포기하실 정도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1차니까. 왜 이게 2차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표는 85점이 목표인 거야. 그럼 40문제니까 하나에 몇 점씩이에요? 2.5점씩이죠? 그럼 2.5점이니까 몇 개는 날려도 상관없어. 6개는 날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접근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저 구석에 있는 고난이도를 다 맞추겠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번 시험의 특징이 보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9개. 그 끝에 배우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 나왔다가 뒤에 안 나오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게 지금 여기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5개 정도 되죠? 6개.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경제학은 계산하는 시험은 아니다 라는 건데 여기 기초라고 썼죠. 기초는 뭐냐면 이런 시험 문제가 수두룩빽빽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있던 거다 그냥. 그럼 우리가 나중에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정도고 이 고난이도라고 쓴 거 있죠? 이거는 또 나올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학 시험이 40개잖아. 그럼 100점 맞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이번에 좀 신경 좀 썼어. 그게 한 3, 4개 나와요. 그러면 거기 우리 6개의 범주에 걔를 포함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모르겠으면 4번이야. 미안합니다. 자,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래는 순간 이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런 거 아니라 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지. 그래. 적정한 점수 맞고 치우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여기에 화들짝 놀래면 페이스 조절이 안 돼요. 얘네들이 얼마나 괜찮은 애들이냐면 자, 이 40번의 이의제기 있죠? 40번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해설 강의 찍을 때 40번이 맞는데 문제를 낸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 하면서 이거 이의제기 해도 될 것 같다고 뉘앙스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40번 이의제기 포인트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유튜브에 쳐봐요. 그럼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또 타강사한테 들었는데 아니라던데. 그런데 밑에 왜 꿈을 짓밟냐 막 이렇게 막 싸워. 그러더니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재정학 점수에 이 출제자들이 굉장히 연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붙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제가 또 싸워 드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요 순서로 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디 많이 나오고 있다? 뒤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뒤는 계산보다는 말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할 때 너무 앞에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자, 교재 좀 소개를 하면 교재가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핵심 체크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책에 보면 핵심 체크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요 주제에서 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내가 이걸 알면 이 파트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려지면. 그 다음에 이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쭉 해놨고요. 자, 그런데 이론 정리에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초 이론은 뭐냐면 재정학에서는 본래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을 베이스로 두고 있고 경제학 원론을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무차별 곡선, 등량 곡선, 이제 입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때 들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다. 한 번 더 하는 거다. 그리고 입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 따라올 수 있게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쫙 썼어요. 쫙 썼는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백과사전식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라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을 줄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그거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할 때 제가 판서를 좀 합니다. 판서를 하고 계산 문제가 있고 확인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도 정해진 루트대로 하는 거예요. 루트대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그래서 경제학이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수학 문제처럼 막 사고력을 원하거나 그런 문제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니까 나와 있는 대로 푸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시험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1, 2 내신 문제예요. 그냥 내가 풀어봤으면 맞는 거고 안 풀어봤으면 틀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오늘은 어떤 생각이 날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뭘 붙였냐면 확인 문제를 붙여놨어요.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확인 문제가 뭐냐면 요 시험이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에 맞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를 했어요. OX가 중요한데 먼저 OX는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OX 특강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객관식을 먼저 푸시고요. 나중에 OX를 하세요. 그래서 객관식을 하고 OX를 하는데 특히 1회차 때는 문제풀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공부했는데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앞에서 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법회계를 좀 하시고 이제 객관식 때 열심히 하셔야 돼. 객관식 때는 여러분들 것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해서 배분을 좀 하셔라. 그래서 OX까지 하시면 요 책이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먼저 복습 테스트를 봐요. 다음 시간에 입문 강의를 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복습 테스트를 하는데 배운 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인스타를 해요. 제가 인스타에 OX로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 주제를 한 4줄 정도로 올려놓으면 거기에 해당의 문제에 나올 거니까 복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회차별로 인스타를 OX 올리면 오늘 수업을 하면 이제 이틀 뒤에 또 수업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올라갈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뭐 좋아요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외로워.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초 지식.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 기초 경제학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기초 지식을 할 때 우리 재정학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풀 거예요. 뒤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는 매 시간 복습을 해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에도 복습을 해드려요. 그래서 좀 익숙할 때까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인스타에는 뭘 올리냐면 여러분들 OX를 올려요. OX. 그 OX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4가지 문장 정도를 키워드를 올리면 그걸 이제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인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이버에 서우성을 치시면요. 이제 저하고 박빙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박빙인 분이 옛날에 K뱅크 이름 비슷하잖아. K뱅크 뱅장님이 계세요. 그분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이 위에 있어요. 그분 그만뒀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시고요. 레이싱 하시는 분이 있고 축구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 있어요. 요즘 예술가가 좀 발표해가지고 좀 앞에 또 알라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분 있죠. 선생님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스타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해요. 그 카페를 합니다.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카페에서 가입 인사를 좀 쓰셔야 돼요. 옛날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도용해가지고 아이디를 공지사항 일로 가입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주식 리딩방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사진으로 주식 리딩방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문에 써놨어요. 저 주식 리딩방 안 하고 투자자문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써놓은 게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가입할게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해줍니다. 근데 제 사진을 도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리딩방을 이끌 수는 없다 제가. 그래서 카페는 이제 우리 복습지도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OX 다 올라올 거고 여기에는 OX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카페는 저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또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후기를 보여드린 게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 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82.5점을 맞았대요. 82.5점 맞았대요. 그럼 됐지 뭘.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뭐였냐면 이 친구가 세무사 됐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필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뭘 한다. 자기가 본다. 그래서 저는 필기를 다 해드릴 거니까 필기를 하실 분은 하세요. 근데 저는 필기가 너무 늦다. 그러면 우리 카페에 필기 노트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학생 중에서 태블릿으로 아주 예쁘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내가 글씨가 너무 느려가지고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첨가하셔서 쓰셔도 돼요. 자기 편한 대로 하세요. 단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필기랑 좀 내용이 바뀌었다. 근데 바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나도 못하니까 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필기 노트를 제가 출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좀 바뀌어요. 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필기 노트를 내면 돈 주고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싫어요. 그래서 요게 필기 노트가 이제 그 전에 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태블릿이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편하게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이 친구 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안 주고 떠났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필기 잘 사시고 그 다음에 2번 들으라는 말이에요. 2번 들으라는 말. 왜? 다 초심자예요. 물론 여기 지금 2회독 들어오신 분 있겠지만 2회독 하신 분들은 엄청 편하시게 들을 거고
첫 번째 듣는 사람은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듣는 순간에 해결될 거다. 좀 이해가 많이 될 거니까 믿어라. 나도 믿어서 붙었다. 너네들도 좀 믿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있잖아. 맨날 이거 할 시간에 회개해라라고 하잖아.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다니까요.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얘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양립이 안 돼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재정학을 나중에 안 해놓고 마지막에 하려 그러면 재정학도 못하고 세법 회계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필기 잘 하고 두 번 들으셔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임팩트 있는 게 있죠. 하나. 저의 목표. 어차피 재정학으로 논문 쓸 것도 아닌데 딱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만 강조해 주시고 모르는 거 나와도 아는 것만 찍어. 자,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모르는 것만 나와도 아는 것만 찍으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5개의 선지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딱 답인 걸 내가 알아. 확실히 경험상으로. 왜? 나왔던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5분 80점 컷이에요. 15분에 80점 컷. 그러면 15분에 80점 컷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력으로 푼 게 아니에요. 이건 경험으로 푼 거죠. 이렇게 너구나, 너구나, 너구나 이렇게 풀게 돼요. 그게 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이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듣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줘서 고마운 친구예요. 네. 자, 세 번째.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격상 완벽주의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 완벽주의 성향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어디에? 2차. 2차는 여러분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쓰셔야 되니까. 근데 재정학은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2차 없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니까 자꾸 성격상 나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나는 A부터 B를 이해하고 C를 이해한다 가 되는데 A, B는 모르겠는데 C를 외웠어. 그럼 땡큐야, 땡큐.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잖아. 돼요. 이게 몸에 익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난번 학생 중에서 재정학 때문에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내가 살려줬거든. 떨어졌네. 한 문제 차이로 이렇게 막 놀았대요. 근데 갑자기 이의제기를 통과시켜줘요. 붙었네? 그래가지고 학원에 다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저 재정학 하나도 몰라요. 75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문제를 풀고 요거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도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답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뭔지를 설명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 주제가 나오면 답은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다. 그래서 여기 있죠. 재정학은 선지 5개를 다 몰라도 아는 것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3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3개. 그래서 3개는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요게 최근 거예요. 최근 건데 부족한 세법 회계 실력으로 인해 2문제 평락을 받았지만 재정은 82.5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를 아주 못 봤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거예요. 30문제는 15분 만에 풀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문제는 꼼꼼하게 했대요. 그런데 재정학이 제일 힘들었대요. 재정학이 힘들었대요. 왜?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정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 명예를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재정학 가르친 지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맞아요. 재정학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에 남들 고득점을 만든다는데 나만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이 많았대요. 근데 뭐였어요? 자봐, 뭐라 했어 여기? 믿고 따라가니까 응 너구나. 응 너구나 제일 중요한 거야. 응 너구나. 왜 응 너구나가 없으면요 그 5개를 갖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불합격생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예요? 2개 중에 고민하는 거야. 그죠? 2개 중에.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확실한 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응 너구나가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툭툭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넣어, 이거 넣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재정학은 내 말대로 하는데 세법은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대잖아. 그러니까 세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재정학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세법 회계는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1차 떨어졌는데도 써줬어. 참고로 저는 수강후기 이벤트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인스타 OX 퀴즈가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좀 놓는 시간에도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지금도 그걸 인스타 같은 거 잘 보시면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이 쏙쏙 보인다. 쏙쏙. 아주 표현법 좋았어. 쏙쏙.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주제가 있으면 해당 정답을 쏙쏙 고르시도록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팁을 좀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기초 재정학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아요.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데 다만 이 강의를 가지고 했을 때 다 이해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경제학은 여러분 객관식이잖아. 쓰는 것만 계속 써서 익숙해지면 그만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다 이해하고 논리가 어떻고 뭐 미분 어떻고 막 이런 거 다 됐어. 계산 문제 버려도 80점 맞아요. 네. 근데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장 깨기식 이래독 학습 금지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걸 이해해. 난 다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않으니 일단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쭉쭉 나가는 거야, 쭉쭉. 쭉쭉 나가는 거야. 우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파묘를 한 8번 봤거든요. OCN에서, 캐치온에서 해줘서. 그래서 파묘를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와, 무섭다! 그랬어. 막 찾아보잖아. 그죠? 은어와 참외를 준비했는가 들어봤어요? 은어와 참외를 준비했는가. 그 은어와 참외의 의미가 그래요. 은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 그 다음에 참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이래요. 너와 내 편을 감내하는 거라서 나중에 은어를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봤으니까 세 번째 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냥 일본 나쁜 놈 요거 아니야 그냥. 그잖아.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흐름을 그냥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디테일을 보시고 세 번째 객관식 들어갈 때쯤에는 기본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서는 영원 불멸의 그게 아니고요. 이런 과목들은 문제풀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객관식 교재랑 OX 교재로만 진행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가까이 되는데 기본서 보는 친구들은 넌 참 안 됐다 이렇게 가야 돼. 네,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해독 때 이제 뭐예요? 기본 개념을 들었으면 문제풀이가 가능할 텐데 100% 완벽하지 않으면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객관식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제가 항상 이 경제학 쪽을 가리키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래독 때 버티라는 거예요. 내가 백날 외워봐야 나 머리가 나빠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할 때까지 조금 버티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OT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자, 이제 요거 이제 PPT를 좀 써요. 그래서 이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필기 하셔도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내드린 건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을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가 끝이지라는 걸 몰라가지고 요걸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 주제는 이렇게 가야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부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자,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써요? 정부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라고 돼 있어요.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행정이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죠.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밑줄 치지 마세요.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의욕이 지금 막 불타오를 때잖아. 난 다 외울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두 번째,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정부뿐 아니라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도 포함시킨다. 투자기관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특징이 있죠. 정부의 특징을 보면 운영 책임은 누가 한다? 선출된 사람이나 선출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 혹은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공공재 막 가로등 같은 거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국민들의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투표제도 같은 걸 나중에 배우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두 번째,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 범칙금 내라고 그러고 벌금 내라고 하고 세금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비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부가 하는 일 보면 이윤을 꼭 극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시장적인 방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부를 보는 견해인데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유기체적 견해입니다. 자, 유기체는 뭐예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러면 이런 거죠. 가다가 여기다 싹 비었어. 그죠? 싹 비었어. 그러면 여기 어때요? 아프죠? 제가 죽어요? 안 죽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유기체는 전체 부분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는 누구? 국가. 부분은 국민이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유기체적 사고입니다. 유기체적 사고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론적인 견해예요. 그죠? 최근에 제가 차를 바꿨는데 이 신세계를 몰랐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차간 간격 맞춰주는 거. 야, 이 신세계를 몰랐네. 저희 집이 김포예요, 여러분. 김포.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몇 시에 출발한 줄 아세요? 6시 20분에 출발했어요. 가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요. 그냥 야, 오늘은 도착하겠지? 근데 이제 8시 10분쯤 되면 이제 지각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일찍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기계를 얘기한 게 뭐예요?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계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부분이 중요하다. 왜? 전체가 뭐에 불과하니까? 기계에 불과하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국가와 국민 중에서 국민을 중시하는 거다. 국민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예요? 국가는 개인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적 사고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 개인을 뭐 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적 견해와 기계론적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참고 사항입니다.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3대 기능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3대 기능 누구냐? 머스 그레이브예요. 머스 그레이브. 선생님, 머스 그레이브 스펠링 외워야 됩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객관식에 써줍니다. 이렇게 머스 그레이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제학 문제와 재정학의 차이가 있다면 재정학은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사람 이름을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정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시험의 계산 문제는 절반 이상이에요. 다른 객관식은 뭐 회계사, 세무사, 아니 회계사, 공무원, 감정평가사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내니까 사람 이름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물 열전 이런 것도 해야 돼. 이 아저씨가 뭐 하는 아저씨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만 스펠링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갈브레이스라고 쓰기도 하고 언제는 갈브레이드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갤브레이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정부의 3대 기능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뭘로 하기 때문에, 얘를 조세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세로 이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학을 할 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다, 세무사를 할 때 재정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가지고 해야 돼요. 배분이란 단어가 있고요. 분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분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분, 분배, 재분배. 자, 비슷비슷하죠, 단어가. 그래서 처음 할 때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 배분은 뭐냐면 배분은 흐름이에요. 자원의 흐름. 자원의 흐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참고로 저는 더위를, 옛날에는 더위를 엄청 탔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더위를 별로 안 타게 되는데 목덜미엔 땀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빨리 가봐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 집이 9층이거든요. 저희 9층인데 7월 그 장마 때까지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켰어요. 저희가 한 번도 안 켰어요. 시원하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 또 시골 아니에요? 아, 또 그랬더니 선생님 김포하면 쌀이 맛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좀 시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8월 달에는 내가 창문을 닫았어요. 아예 그 뜨거운 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빵빵 틀었어요. 그러면 올해 에어컨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팔렸겠죠? 그걸 우리가 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즈, 원하는 것이 팔리는 거야. 그러면 올해 겨울은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춥겠지. 그럼 추우면 우리가 롱코트가 팔려요? 아니면 얇은 니트 같은 게 팔려요? 롱코트 막 요즘에 뭐야 그 소세지 같이 생긴 게 뭐지 그거? 롱패딩. 그 롱패딩 같은 거 팔릴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원의 흐름을 대표적으로 뭘 생산할 거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일반적으로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 시장 경제치라고 하지만 정부가 할 수도 있다. 정부가 뭘 생산하겠어? 남들이 생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생산 안 하는 게 뭐야? 돈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로등 이런 거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배분은 무언가를 그냥 뭐 하는 거다?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정부가 이걸 결정해서 생산할 거다. 그걸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란 말이 있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란 말이 있거든요. 효율적이란 건 적정 생산이고요. 비효율적인 건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근데 분배는요. 자, 이제 분배와 재분배가 있어요. 자, 분배가 뭐예요? 분배가 이제 기초 경제학을 안 드셨으면 분배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여기서의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예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그럼 생산 요소가 뭐예요? 노동.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노동은 영어로 뭐예요? labor, L 씁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캐피탈 K를 써요. 기초 재정학을 안 들으신 분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캐피탈의 K는 본래 K가 아니라 뭐예요? C지만 C는 코스트와 컨슘이 있기 때문에 K 독일어 씁니다. 독일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왜 쓰냐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작업들이 일회독 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잘못하면 노동 L 자본 K를 10번씩 쓰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 시간에 진행하시라고 쭉 진행하시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는 뭐야? 이자죠. 자, 임금은 뭐예요? 영어로 wage W. 이자는 뭐예요? R rate of interest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LWKR은 재정학이 끝날 때까지 쓸 거예요. 스펠링은 안 해오셔도 돼. 그냥 레이버 노동, 캐피탈 자본, 웨이지 임금, 인터레스트 이자 외우시면 돼요. 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랑 관련있는 거야? 여러분 세무사 왜 되고 싶어요? 저는 조세 정의에 앞장서고 싶어서요. 이게 목표예요? 세무사 왜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다더라. 여러분 세무사가 아까 많이 보잖아요. 그 인원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공무원에서 온 거야. 공무원에서 뉴스에서 가스라이팅 엄청 시켰잖아. 공무원 힘들어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MG 공무원들 매일 그만둔 막 맨날 나왔잖아. 그러니까 세무사? 간 거야. 여기 온 거야. 여기 온 거.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공무원 친구들이 뭐라냐면 선생님 경쟁률은 떨어졌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힘든 거냐? 허수가 빠진 거지. 실수는 남아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허수니까 여러분 허수가 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연봉 1억이면 얼마입니까? 실수령액 월 한 600, 한 80 되죠? 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무사 되면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어요? 연봉 얼마? 그랬더니 100억! 이야 축하한다고 막 100억 와 100억. 그럼 100억을 여러분들이 벌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만 부자가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벙커예요. 벙커. 부자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 치과에서 상주도 있어요 거기. 진짜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힘드니까 재분배 빈부격차를 뭐 하는 거다? 줄이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걸 재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쓸 거야. 배분, 분배,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배분은 allocation이고요. 분배는 income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제4원 배분 기능은 이걸 누가 생산한다? 정부가 생산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공공재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배분이 뭐라고요? 만들어낸다, 공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소득 분배 기능이에요. 자 먼저 소득 분배와 재분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정부가 소득 분배는 뭘로 할 수 있어? 정부가 소득 분배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뭐 공공사업 같은 거 충남 보령시에 계시는 강인자씨라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 같은 거 가서 막 일을 하세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주된 목표는 뭐야? 소득 재분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의아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모인 이후에 폭동을 일으키지 않느냐? 월드컵 응원한 다음에 왜 유리창을 깨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잡힌다는 거 알고 있어요. 최근에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툭툭 치고 간 다음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비규환이 이루어졌어요. 왜 묻지마 그게 있었잖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 10일 만에 잡았대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잡았어. 뭘로? CCTV의 힘. 그죠? KCCTV.
우리 KCCTV, 우리 도덕성 좋지만 CCTV 우리는 어디서나 잡힐 수 있다. 뭐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면 소득 재분배는 뭐예요? 우리가 그나마 그런 폭동이 없고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중산층들이 많아요. 그럼 중산층이 많다는 건 어차피 약자야. 어차피 지금도 가난하고 나중도 가난한데 뭐 한번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산층이 많으면, 중산층의 특징이 뭐야? 에이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됐어. 행복하니? 행복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는 중산층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되죠. 소득 재분배. 대표적으로 뭐예요? 누진세와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예요? 지금은 누진세의 개념이 없지만 합격하시고 고소득자가 되면 누진세 때문에 먹고도 살지만 누진세 때문에 짜증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지 아름다운 세무사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진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경제 안정화 기능이잖아요. 자, 경제 안정화 기능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경제 안정화 기능인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경기 좋아요? 경기가 뭐야? 전반적인 경제 상태죠. 경기 좋아요? 경기 좋아요? 경기가 좋을 리가 없죠. 경기 참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제 장래 희망이 유튜버, 경제 유튜버. 그래서 제 카페에 오면 제가 이제 해커스 하나 찍어준 게 있어가지고 약간 슈카월드스럽게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유튜버야, 유튜버. 근데 경제를 바라볼 때 진짜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쉽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왜? 중국을 깔보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냐면 거기 칼라 테레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야. 배터리 1위가 중국이에요. 드론 1위 중국, 태양광 1위 중국. 걔네가 어떻게 죽이냐면 다 죽을 때까지 저가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중국은 뭔가 그 중공 느낌이 나잖아 아직. 자, 그래서 경기가, 여기는 경기가 좋은 거고요. 여기는 경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뭐 한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경기가 좋을 때도 실시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어디서 하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표적인 뭐냐면, 물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분리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잖아,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면 맨날 뉴스에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금리를 언제 내리냐, 언제 내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나 아니면 맨날 이제 예산 통과할 때 뭐 합니까? 뭐 추경 예산 이런 걸로 싸워요. 그죠? 그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호경기나 불경기에 3.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제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맨 뒤에 가면 공채론이라는 거 있어요. 공채론. 그거 할 때 잠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뜻을, 자원 배분 기능은 뭐라고요? 정부가 무언가를 생산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거 대표적으로 공공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은 빈부격차를 줄여서 안정화된 사회를 만들 거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기 안정화 기능은 경기가 너무 튀거나 너무 죽으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글씨가 늦으시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네. 옆에서 포즈 취해달라면 취해드릴 테니까.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잠깐 쉬었다 하죠. 자, 이번 시간 뭐 배웠습니까?
뭐 이회독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맞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였어요? 정부의 넓은 의미인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뭐 됐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유기체적 견해, 그 다음에 기계론적 견해가 있었죠?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가 중시된다. 기계론적 견해는 국민이 중시된다. 끝이에요. 뭐 깊게 파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 정부의 3대 기능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다? 머스 그레이브라는 아저씨는 몇 번 나와요. 예, 그래서 머스 그레이브의 1 뭐였어? 자원 배분 기능, 정부가 공공재와 같은 걸 생산을 한다. 2 소득 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겠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할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경제 안정화 기능, 정부가 호경기나 불경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할 건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 나중에 재정정책은 공채론이라는 이름으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의 3대 기능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